오늘 이슬람 역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분들을 간략간략하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 세계 3대 종교 중에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 세 개가 세계 3대 종교인데 가장 늦게 태어난 종교다. 그리고 헤지라라고 하는 이제 무함마드가 창시한 종교고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창시하고 나서 이제 메카의 기존 귀족들에게 탄압받고 메디나로 가는 도망가는 그 과정을 헤지라라고 하고 그 헤지라 622년 헤지라가 이제 이 이슬람교의 기원이 된다. 근데 그때 헤지라를 할 때 이 메디나로 도망갈 때 그때 이제 밤하늘에 보였던 달과 초승달과 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슬람교의 상징이 돼서 현재도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상징 무늬를 국기에 넣고 있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무함마드가 아직 이슬람을 이끌 때 그때 이제 메카를 정복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정통 칼리프 왕조 지나면서 뭐 이제 우마이야 왕조 거치고 아바스 왕조 거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 때는 다마스커스가 수도였었고 아랍인 제일주의를 어, 추진했었기 때문에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수도도 이제 바그다드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또 아랍인이 아닌 사람들도 즉 비아랍인들도 차별받지 않는 모든 무슬림 즉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등하게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됐었다. 뭐 그 정도의 흐름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바스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우마이야 왕조의 부흥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후 우마이야 왕조가 또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섰었고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에서 파티마 왕조가 섰었고 그런 내용들을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계열에서 뭐 사파비 왕조, 그다음에 몽골 계열의 일한국 그리고 나중에 티마르 제국 그런 나라들이 섰었던 거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르크계에서 원래 셀주크 투르크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까지 아마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는 기본적으로 투르크계인데 투르크계라고 하면 돌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전에 한국사 배울 때 중국 밑쪽에 있는 북방민족 중에 하나였었죠. 특히나 우리가 삼국시대 후기에 이제 중국이 위진남북조에서 수나라 당나라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신라가 이 수나라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세로로 형성됐었던 외교 라인 돌궐 고구려 백제 그때 있었던 그 투르크가 바로 지금 이 돌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돌궐이 지금 이 투르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셀주크 투르크가 무너지고 난 뒤에 약 한 50여 년간 이제 혼란을 좀 겪다가 새로운 투르크계로 등장했던 게 바로 오스만 투르크고요. 이 오스만 투르크가 점점 이제 이 세력을 확장하고 실력을 키우면서 비잔티움 제국도 정복하고 점점점 덩치를 키우면서 인근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는 이제 이스탄불이고요. 원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었던 콘스탄티노플을 이름만 바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술탄 칼리프 제도를 확립한다. 뭐 지난 시간에도 했던 얘기지만 원래 칼리프는 이제 종교적인 제도를 의미했었죠.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바스 왕조 후기에 투르크계에서 용병을 많이 고용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에서 투르크계인들을 용병으로 많이 고용을 했던 거죠. 근데 그 투르크계인들이 점점점 이 용병으로서 활약하고 그러면서 아바스 왕조 내에서 세력이 강해지면서 아바스조는 종교적 지도자인 칼리프 그대로 두고 본인들이 이제 어, 이 정치적 지도자인 술탄으로서 취임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 때만 해도 이렇게 정치적 지도자인 술탄과 종교적 지도자인 칼리프가 구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스만 투르크로 넘어오면서 술탄 칼리프 제도 이렇게 해서 이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가 한 사람이 통일해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수능 시험을 보시면 뭐 물론 이제 그중에 세계사 선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하지만 어 되게 중요한 구분점이기는 해요. 앞서서 셀주크 투르크 때부터 술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서 기존의 종교적
지도자인 칼리프는 그대로 두고, 그렇기 때문에 셀주크 투르크가 심지어 바그다드를 차지해도 아바스 왕조가 무너지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바스 왕조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칼리프라는 칭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인 술탄은 투르크계 사람이 차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가 양립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 오스만 투르크로 넘어오면서 술탄 칼리프 제도라고 해서 이 칭호 자체를 술탄 칼리프 이렇게 통일하고, 그걸 한 사람이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를 통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어떻게 보면 재정일치 사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제도로 기존의 크리스트교 청년을 개종하고 훈련시켜서 국왕 친위부대로 삼는 예니체리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파비 왕조, 즉 페르시아인계의 사파비 왕조의 위협도 있고, 17세기 이후에는 유럽이 이제 급격하게 강력해지는 모습을 보이죠. 특히나 18세기 넘어서면 각 국가들이 이제 혁명에서도 성공하고, 특히나 산업혁명에 성과를 내는 나라들이 유럽 안에서 많아지면서 유럽이 굉장히 국력을 빠르게 키우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굉장히 압력해 들어가면서 요게 오스만 투르크의 어떤 위협이 되죠.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가 17세기 넘어서면 사파비 왕조의 위협, 그리고 또 산업혁명을 성공한 많은 유럽 국가들의 압력,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서 쇠퇴하게 된다.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압력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오스만 투르크도 이제 근대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탄지마트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봉건제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는데, 이 탄지마트는 기본적으로 술탄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광무개혁 정도가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기존의 정치적 지배자인 기존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술탄 칼리프, 그 황제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근대화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좀 인상 깊은 건, 지금 탄지마트가 끝나는 연도가 1876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강화도 조약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민족들이 이제 이슬람 계열의 국가를 세웠던 걸 봤는데요. 쭉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요 칸이 민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한 4종류의 민족이 이렇게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던 건데, 그 중에서 아랍 민족이 세웠던 나라가 맨 처음에 후우마이야 왕조,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요건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로 가서, 즉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그 유럽의 서쪽 끝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후우마이야 왕조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왕조 중에 북아프리카의 파티마 왕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는 사실 어느 민족의 왕조라고 보기가 어렵죠. 왕조 자체를 세운 건 아랍 민족이 중심이지만, 아바스 왕조 자체는 아랍인이 아닌 다른 민족도 차별하지 않겠다. 어느 민족이더라도 이슬람교만 믿으면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 주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민족의 국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르크 계열에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 그다음에 그 뒤이은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성장해서 오스만 제국이 되는 모습들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는 이제 사파비 왕조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최초의 고대 그리스 시절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고대 로마 후반기 들어서는 그 시기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넘어오면서 사파비 왕조가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타는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라고 보기보다는 몽골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족의 일한국, 그 다음에 티무르 왕조. 사실 몽골 제국 시절에는 일한국이 이제 몽골 제국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칸국들 중에 하나로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몽골 제국의 후예인 티무르라는 사람이 이제 티무르 왕조를 세웠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민족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이슬람 왕조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스만 제국의 근대 이후의 흐름을 보면 탄지마트의 흐름을 따라서 1876년에 헌법을 제정합니다. 당연히 이 헌법은 이제 황제조차도 지켜야 되는 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헌법이 제정되면서 이 헌법 제정을 추진했던 사람이 미디아트 파샤라는 인물이고요. 이 인물이 헌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제 이 헌법의 제도 자체도 내각 책임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회 안에서 다수당이 이제 내각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를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내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 각부 장관들이 있죠.
뭐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건설교통부 장관 등등등 있죠. 그런 사람들을 내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각 정치적인 어떤 정책이나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내각이라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집행한다기보다는 정책을 집행한다는 표현이 왔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각이라고 하는데, 의회 안에서 원래 의회는 입법부죠. 법을 만드는 곳이 의회인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법을 만드는 곳이 의회 혹은 국회인데, 어, 그 의회 안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내각까지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제 집권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면 다음 총선을 통해서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각도 내려놓게 되는, 그리고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 당이 내각까지도 차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데,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는 탄지마트의 흐름을 통해서 1876년에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내각 책임제도 이때 같이 적용이 됐다. 그리고 이 헌법을 추진했던 인물이 미다트 파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의회도 개설하고 이 헌법을 중심으로 정치하는 입헌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투 전쟁이라고 보통 하는데,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요 러시아랑 전쟁을 했던 것에서 진 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근대화 정책인 탄지마트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황제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황제정으로 돌아왔던 황제가 이제 술탄 압둘 하미드 2세인데요. 요거까지는 뭐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봐야 될 건 1876년 탄지마트의 흐름으로 헌법이 만들어져서 입헌 정치가 시작이 됐는데, 러투 전쟁으로 이 헌법, 이 입헌 정치를 포함한 탄지마트 전체, 근대화 정책 전체가 실패했구나라고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과거의 내각 책임제가 아닌 일반 이 황제정으로 돌아가게 됐었다는 거. 그걸 받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시 1908년에 들어서서 케말 파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청년 투르크당 혁명이 벌어집니다. 이 혁명은 다시 재정을 다시 끝내고 다시 입헌제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 헌법을 설치해 두자라는 게 혁명의 목표가 되면서 이제 헌법이 부활되게 되고요. 그래서 입헌 군주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이 들어서면서 오스만 제국도 조금씩 근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 이후에 이 청년 투르크당이 추진했었던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은 기본적으로, 오스만 제국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개의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오로지 투르크 제일주의, 오로지 투르크만을 위하는, 투르크만을 중심에 놓는, 투르크 민족만을 중심에 놓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국 안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다른 투르크가 아닌 다른 민족들이 굉장히 반발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차 대전에 참전해요. 1차 대전에 참전하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삼국 협상이 아니고 삼국 동맹 대열에 합류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삼국 협상국들 중에 러시아가 있죠. 이 러시아에 대한 반감도 좀 있고, 하여튼 러시아와 영국한테 많은 영토를 빼앗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제 삼국 동맹 계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오스트리아랑 같이 삼국 동맹 계열로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이 패전하죠.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도 패전 국가가 되고요.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독일이 당시에 맺었었던 1차 대전 이후의 조약, 즉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만 맺은 조약이죠. 그리고 1차 대전 이후에 오스만 제국은 세브르 조약이라는 걸 또 맺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브르 조약은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의 결과로 맺은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통해서 비투르크인, 즉 투르크인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 오스만 투르크가 투르크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인데 힘으로 정복한, 그래서 힘으로 정복해서 그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지역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더 이상 제국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고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기존에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은 이 정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투르크 민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사실은 한 요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투르크가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강력해지면서 이 지역을 모두 정복해서 그동안은 다스리고 있었던 건데, 이제 1차 대전 이전에도 이미 이제
여기 지금 페르시아 이스파한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사파비 왕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들한테도 압력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국, 러시아한테도 꾸준히 압력을 당하면서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가 1차 대전 때 삼국 동맹 계열로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 계열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전쟁에서 지면서 세브르 조약을 맺고 거기서 이제 투르크인이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지역의 지배에 대해서 물러난다. 모든 지역을 내놓는다. 그래서 투르크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만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 이후로 해체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대전 이후에 세브르 조약을 체결하면서 패전의 근거로 세브르 조약을 체결하면서 오스만 제국이 해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고 난 뒤에, 즉 투르크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지역을 잃어버린 뒤에 형성된 나라가 터키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라는 나라는 과거에 오스만 제국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그리고 1908년에 청년 투르크당 혁명을 거쳐서 헌정 국가가 됐고, 그리고 1910년대에 1차 대전에서 패전하면서 형성된 국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가장 잘 나갈 때 오스만 제국의 영역인데, 요게 지금 터키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비슷하게 한번 지도를 매치를 해봤는데, 아이고, 어, 대충 크기가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가 1차 대전 이후에 많이 대폭 줄어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터키 국기입니다. 여전히 초승달과 별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터키가 그렇다고 이슬람교가 국교인 건 아니에요. 터키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가 이슬람교인 건 맞거든요. 90% 이상의 인구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터키가 국교가 이슬람교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국기의 상징도 저렇게 걸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다는 거. 그다음에 어 요거는 좀 편집을 조금만 할게요. 요거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왜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예능을 했었죠. 근데 그 꽃보다 할배 팀에서 갔던 나라 도시 중에 하나가 터키의 이스탄불이에요. 근데 이 터키의 이스탄불은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했던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과거 비잔티움 제국의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비잔티움 제국은 유럽에 속한다고 느껴지는 나라고, 왜냐면 동로마였으니까. 그죠? 그리고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뿌리를 두는 투르크의 나라니까 아시아 국가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같은 지역에서 성립을 했단 말이에요. 수도도 같은 도시고.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땅 자체가, 즉 현재 터키가 있는 코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이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유럽과 아시아를 교체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유럽의 특징이 이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품, 그리고 아시아의 특징이 배어 있는 문화예술품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또 국가로 치면 터키, 도시로 치면 이스탄불이기도 한데, 그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이 아야소피아예요. 성소피아 대성당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동로마 제국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지어진 원래는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예수님 보이시죠? 이런 모자이크 형태의 그림, 혹은 거대한 형태의 돔 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원래 성소피아 성당인데요. 근데 요거를 이제 나중에 오스만 제국이 성립하고 나서 오스만 제국 황제가 이제 기존의 어떤 성당으로서의 기독교의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특징들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 이제 외부의 특징만 몇 가지를 더 덧대 만들어서 이제 이슬람 사원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귀퉁이에 붙어 있는
요 기둥들 있죠? 뾰족한 기둥들. 요것들은 처음에 건축될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성립하고 요 거대한 성당을 이슬람 사원화할 때 이제 덧대서 붙인 것들이에요. 요 네 개의 첨탑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렇게 지금 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냐면 두 개가 다 보이고 있죠. 여기서 지금 요렇게 예수님을 모신 그림도 보이고, 그리고 요거는 또 이슬람의 글씨가 쓰여져 있죠.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조각하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심지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알라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알라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를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도 몰라요. 알라는 이슬람교에서 모시는 신이죠.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는 너무 성스러운 존재이고 이런 걸 이제 무소부재하고 무소불위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그런 존재이고 너무나 드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그런 인식 체계를 갖고 있어서 어, 알라의 형태를 그리거나 조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씨나 혹은 식물 문양의 무늬로 보통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종교의 특징이 한 사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아야소피아라고 하는 성당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부러웠던 나머지 맞은편에 비슷한 걸 또 짓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블루모스크라 그래서 요거는 처음부터 이슬람 사원으로 계획돼서 건설된 오스만 제국 시기에 건설된 건축물이고요. 그래서 요게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같이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지금 여기엔 기존의 비잔틴 대성당 모자이크가 있는 요 아야소피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블루 모스크가 있죠. 여기 블루 모스크라고 써 있죠. 어 요거 요거 꼭 지금 꼭 잘 들어두세요. 이게 진짜 세계에 진짜 몇 개의 손 꼽는 위대한 유적지거든요. 근데 그 유적지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이거 경기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 하여튼 어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도 여기나 여기에 숙소 잡고, 물론 엄청 비싸겠죠. 여기나 여기에 숙소 잡고 여기 갔다가 근처에서 점심 먹고 딱 오고 딱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이죠. 언젠간 저도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바 열심히 하셔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근 일대가 워낙 세계적인 관광지고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알바 뛰셔서 이런 거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야소피아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때 만들어졌으나 나중에 오스만 제국 들어와서 이슬람 사원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의 예수님을 모시는 특징과 알라 신을 모시는 이슬람교의 특징이 동시에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세워져 있는 블루 모스크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을 띠기 때문에 블루 모스크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슬람 사원으로 계획 건설된 곳이고, 그 건축의 형태가 앞서 만들어진 아야소피아를 많이 따오고 있다는 것도 같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건축물이 한 도시 이스탄불에 있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일 것 같지만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니에요.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그것도 같이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계인데요. 사실 페르시아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의 근대는 사실 잘 언급을 안 하기는 해요. 근데 왜 이란의 근대를 굳이 언급을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전 시간이죠. 이슬람계가 이제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언제 구분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632년에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 무함마드의 이제 직계 제자들 중에서 선출을 해서 칼리프, 즉 이 이슬람교를 이끄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선출을 했단 말이죠. 그게 정통 칼리프 왕조였어요. 그렇게 4명의 제자들이 연달아 선출이 돼서 이슬람교 공동체를 이끌었었죠. 그런데 마지막 4대 칼리프가 알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리라는 사람이 무야위야라는 사람한테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슬람교 공동체 전체가 갈리는 거예요. 시아파는 4대 칼리프인 알리의 직계 자손이 아니면 칼리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니파는 이 칼리프 자체의 선출을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알리의
마지막 4대 칼리프였던 알리의 직계 자손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위파는 우마이야 왕조를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통 칼리프 뒤에 바로 성립됐었던 이제 무야위야의 가문이죠. 우마이야 왕조가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잖아요. 근데 이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는 우마이야 왕조를 순위파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순위파는 다수파가 되죠.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의 중심 민족은 어쨌든 아랍 민족이죠. 근데 그 맞은편에 있었던 4대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 4대 칼리프였었던 알리의 직계 자손만을 인정했었던 시아파. 시아파는 우마이야 왕조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소수파로 남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유지가 돼서 지금도 전체 이슬람 민족의 한 8, 90% 정도는 순위파고요. 한 10%, 20% 정도만 시아파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순위파가 정통파는 아니라는 거. 그냥 인구 비가 그럴 뿐이지 둘 중에 어느 파가 정통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로 이제 아랍 애들이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 자체가 아랍인들이 중심인 나라니까 아랍 애들이 주로 순위파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다른 민족인 이란 페르시안 민족이 보기에는 저들과 우리를 구분은 지어야겠는데 우리도 이슬람을 믿고는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인들이 순위파를 믿는 것과 구분짓기 위해서 본인들 페르시안 본인들은 시아파를 믿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아파를 믿는 그런 계열이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파비 왕조는 그냥 요거는 그냥 흘러가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위파계의 아프간 왕조의 침입이나 국내 혼란을 겪으면서 무너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아프간 왕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뭐 이제 17세기 그 이전까지 16세기까지만 해도 오스만 제국이 막 확장하던 시기여서 오스만 제국의 압박도 받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사파비 왕조의 압력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말이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둘을 합치시면 돼요.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조가 끊임없이 경쟁 관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파비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카자르 왕조가 성립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조선 후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흥선대원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자르 왕조가 성립된 이후에 영국에 우리도 뭐 그랬었죠. 우리도 뭐 강화도 조약이니 뭐 조미수 통상조약, 뭐 조영수 통상조약 뭐 이런 조약들 맺으면서 조금씩 이제 반식민지화되고 여러 가지 이권을 빼앗기고 그랬었잖아요.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카자르 왕조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영국의 여러 통상조약들을 체결하면서 영국이랑 여러 가지 각종 간섭도 당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1906년에 입헌혁명이 있었지만 영국이랑 러시아의 간섭으로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918년에 페르시아 영국 조약으로 완전히 식민지화가 됩니다. 1918년에 맺는 이 식민지화 조약은 마치 우리랑 일본이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을 맺었듯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식적인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1925년에 이제 카자르 왕조를 무너뜨리고 팔레비 왕조라는 새 왕조를 개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고 국호도 이란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건 오스만 제국이고 여기는 지금 이란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카자르 왕조 무너지고 이제 사파비 왕조가 무너지고 난 뒤에 카자르 왕조 때 조금씩 식민지화가 시작됐다가 팔레비 왕조 들어서면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팔레비 왕조 때 이제 조금씩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근대화되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독립하는 건 역시 2차 대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1961년에 백색혁명을 단행하게 되는데 요거는 뭐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1987년에 있었던 민주화혁명이랑 거의 같게 보시면 돼요. 이란은 1961년에 우리로 치면 박정희 정권이 이제 막 등장하던 시기거든요. 5.16이 1961년이니까. 근데 같은 시기에 이란은 백색혁명이라 그래서 민주화혁명을 단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민주화를 성취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여자들 사진을 왜 갖고 오냐면 좀 뭐 많은 여자들 다 지금 사실 뭐 조금 촌스럽긴 해도 뭐 요즘 이렇게 입고 다닌다 그래도 뭐 큰 하자는 없죠. 예, 조금 약간 80년대 스타일이긴 해도. 그리고 이 여자를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이 여자요.
왜냐면 굉장히 짧은 치마 입고 있죠. 이거 다 맨발이잖아요. 왜 이걸 제가 주목을 하냐면 지금의 이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지금 이란에서 저렇게 다리 까봐요. 총 맞아 죽어요. 이해하시겠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라는 거죠. 1961년 당시에 이란은 민주화 혁명을 일으킨 뒤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교 자체도 이슬람교가 아니었고요. 본인들이 본인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어떤 옷을 입던 뭐 완전 너무 풍속을 저해하는 것만 아니면 다 허용받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과다한 미니스커트도 허용됐던 사회라는 거죠. 지금의 이란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1973년에 들어가면 이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그 전부터 쭉 경제 개발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쭉 세워오는데 5차에 걸치면서, 그러니까 한 20몇 년 한 거죠. 5차에 걸치면서 쭉, 그러니까 5개년 계획짜리 경제 계획을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래요. 이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작은 공업들, 즉 뭐 펜을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신발을 만든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이런 소규모 공업들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이제 처음에 1차, 2차 때는 우리도 그랬죠. 처음에 1차, 2차 때는 소규모 공업을 발전시켜요. 근데 이제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3차, 4차, 5차 넘어가면 보통 중화공업에 치중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선박건조, 즉 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탱크나 장갑차 만드는 방위산업을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 자체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아파 중심으로 반팔레비 왕조 운동이 격화돼요. 즉 팔레비 왕조에서 추진했었던 이제 5차에 이르는 20여 년의 경제 계획이 실패했다. 일반 시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특히나 시아파를 중심으로 팔레비 왕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심하게 벌어졌다는 거죠. 요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79년에 호메이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아파인데 호메이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혁명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종교 색채가 짙은 국가들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종교적인 색채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유교적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유교를 종교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종교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들에서는 국가의 위기에 빠지면 그 종교 본연의 모습으로 가장 순수한 그 종교의 상태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신의 보호를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그림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 이런 운동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961년에 백색혁명을 성공해서 민주화의 성취를 이뤄냈지만 그 뒤에 이제 5차까지 진행된 5개년 경제계획, 여러 차례 진행된 5개년 경제계획 속에서 점점점 소규모 공업에서 중화공업 중심으로 치중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일상생활에서 서민들이 필요한 물건들은 부족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가격이 뛰게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서민들이 힘들어지면서 뭔가 계속 고통을 느끼게 되고, 고통을 느끼고 불안한 와중에 이제 시아파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한 종파에서 우리가 좀 더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건 우리가 신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신의 보살핌을 받으려면, 알라의 보살핌을 받으려면 우리가 좀 더 순수한 이슬람교 본연의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진다는 거죠. 그 결정체가 바로 1979년에 있었던 호메이니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호메이니 혁명 당시에 호메이니 혁명이 성공하면서 완전 이슬람 공화국 신정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는 민주화는 완전히 없고 이슬람 자체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팔레비 왕조 자체는 이제 완전히 망해서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고요. 이 이슬람교는 완전 성직자들, 이렇게 성직자라는 것 자체가 이슬람교에는 없지만 이 종교 세력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호메이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후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남자들은 터번 쓰고 뭐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뭐 차도르라 그러죠. 여성들이
이제 눈만 드러내고 돌아다니는 완전히 이슬람 계율에 완전히 이제 이슬람 계율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받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사회로 변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계는 간단하게 보면요. 사실 아랍 이 지역 전체를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개혁이었었던 탄지마트가 이슬람 종교 자체를 변질시켰다라는 주장이 점점점 아랍인들 사이에서 있게 돼요. 근데 이 아랍인들은 기본적으로 아랍이라는 게 하나의 민족이고 또 투르크랑은 다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1906년에 청년 투르크 혁명이 벌어지고 나서 다시 입헌 정치가 들어서면서 오스만 제국은 완전 투르크 제일주의로 가죠. 그러니까 그 뒤로 투르크가 아닌 다른 민족, 특히나 아랍 민족은 완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스만 제국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와하브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븐 압둘 와하브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다고 하는 와하브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들이 이제 오스만 제국이 주도했었던 탄지마트를 거부하고 오스만 제국 자체에 반대하는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우디 왕국을 건국해서 오늘날의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오스만 제국에 반발해서 아랍인들만의 순수한 이슬람 왕국을 세우자라고 외치게 되면서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한 거죠. 그리고 본인의 직계 제자들 4명이 정통 칼리프 왕조를 세운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마이야 왕조로 넘어가게 되면서 수니파, 시아파 분열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아바스 왕조,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왕조들, 후우마이야 왕조나 파티마 왕조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바스 왕조 때 여러 민족을 평등하게 대해주면서 각 민족들이 세력을 떨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르크계에서는 셀주크 투르크가 잠깐 들어섰다가 그 뒤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쭉 가게 되고,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해체되면서 오늘날의 터키가 되고요. 그다음에 몽골계에서는 일한국이 몽골 제국의 일부 칸국이었다가 그게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몽골계의 후예였던 티무르라는 사람이 티무르 제국을 세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란계에서는 사실 쭉 이들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티무르 제국이 무너질 쯤 하는 그 시기에 사파비 왕조가 들어섰다가 나중에 이제 17세기 넘어가서 카자르 왕조가 들어섰다가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거기서 극복하기 위해서 팔레비 왕조로 왕조를 바꾸게 되고, 그리고 팔레비 왕조 중에 이제 백색혁명을 이뤄냈다가 나중에 이제 경제계획의 문제를 삼게 되면서 5차 5개년 경제계획의 문제를 삼게 되면서 호메이니 혁명이 벌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아랍계에서는 와하브 운동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성립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도는 나중에 우리가 인도사를 배울 기회가 될 시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나중에 이제 인도 지역에도 세력을 뻗쳐서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우리가 봤던 이슬람의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슬람 왕조를 다룬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좀 정신없게 진행된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이슬람 이렇게 역사가 전개됐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